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수경이라고 하고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갖고 계신 교재, 영양판정,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2주 동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영양판정 부분보다는 영양교육 파트가 훨씬 더 사실은 내용도 많고요.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공 과목 시험을 보는 것 중에 거의 30~40%는 사실 영양교육 파트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많지만 그건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할 거고요. 앞에 우리 12주 강의 중에 영양 판정을 한 5주 내지 6주 정도 그렇게 영양 판정을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양 판정을 마치고 그 뒷부분에 이제 영양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생애주기 그 영양학 한 오전 시간에 그 뒷부분에 한 11주, 12주 차는 요 영양 교육을 또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양 교육의 내용이 많은 주 동안 우리가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내용을 나가죠. 그래서 이제 영양 판정부터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양 판정. 이 뭐냐? 그래서 영양 판정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영양 판정이라는 게 뭐냐면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양 판정 과목에서는 뭐를 배우시냐 하면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직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직접적인 방법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단 말이죠. 식사조사라든지 뭐 생화학이라든지 신체 계측이라든지 임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실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라든지 그 방법의 특징은 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판정이란 간단한데 이렇게 좀 길게 썼네요. 그죠? 뭔지는 영양 판정은 영양 상태를 보는 건데 문장으로 이렇게 썼어요.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관련 지표 측정을 통한 개인과 집단의 영양 상태 평가하는 거다. 그렇죠? 뭐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거에 판정이에요. 그리고 영양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죠. 영양 상태의 손상 여부, 손상 정도 및 특징을 식사 섭취량, 생학적 검사, 신체 계측치 및 임상조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건데 이때 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을 주로 쓴다. 식사를 조사하거나 생학 검사를 하거나 신체 계측을 해보거나 임상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는 목적과 목표가 뭐냐?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요. 영양 상태를 왜 알아봐요? 왜 알아보죠? 나쁜가 좋은가 알아봐서 나쁘면 어떻게 하려고? 좋게 해주려고.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양 상태가 좋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건강의 증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판정을 하는 이유가요. 그 사람이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아무리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별로 그렇게 빨리 안 나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이 병원 있는데 증상은 똑같은데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약을 쓰거나 어떤 치료 방법을 쓸 때 굉장히 또 회복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질병을 회복시키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영양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영양 판정 왜 하느냐? 그 사람이 나쁘면 좋게 하려고. 왜 좋게? 건강하게 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목적은요. 영양 상태를 향상시켜서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얘기해요. 이런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목표는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이것도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가번에 보면 현재 상태 파악, 그 다음에 문제를 알아내고 만약에
만약에 이 사람이 불량 위험이 있다, 문제 위험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가려내는 거. 그러니까 영양 상태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떨 때 또 영양 판정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판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갖고 알아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 즉,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를 구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줘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예를 드는 것까지 다 쓰지 마세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빈혈이야. 영양 상태 판정을 해보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이란 말이에요. 근데 빈혈을 왜 그럴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나을까를 해서 보니까 생화검사뿐만이 아니라 식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임상조사도 하고 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봤더니 식사조사를 보니까 식사조사 결과 철의 섭취 상태가 너무 낮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철 급원식품을 좀 많이 주는 방법을 써야겠구나, 해결 방법을. 이런 걸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조사도 하고 그 사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화검사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발견해내는 것도 목표가 되고요.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영양 판정하는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식사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급원식품이 섭취 불량이구나. 이걸 알아내면 급원식품을 줘야겠다. 내지는 급원식품을 많이 먹으라고 가르쳐야겠다. 이런 해결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볼 때 사실은 영양 판정이 필요한 거고, 식사조사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뭔가 중재를 시행했어요. 즉, 중재라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수정해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중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철의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려도 주고 막 먹게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좋아졌나? 빈혈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나?를 알아볼 때 또 한 번 뭐를 해요? 또 한 번 피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답안에 보시면 중재 시행 후에 그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볼 때도 역시 영양 판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영양 판정을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요럴 때도 쓰고 요럴 때도 쓰고 요러기 위해서도 쓰고 요러기 위해서도 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영양 서비스나 이제 관리 체계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비용 절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양제 네 가지 직접적인 방법 말고도 좀 간단하게 미리 이렇게 영양적으로 불량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가려내는 스크리닝이라는 선별검사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편정에서 배우실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를 다 조사해서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영양 불량의 위험이 높아. 그 사람들만 가려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영양 상태를 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치료를 하면 전체를 처음부터 다 자세한 검사를 다 하는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거든요.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영양 판정을 쓰면 다 이런 목표를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파악한다든지 중재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중재 이후에 효과 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이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성을 위해서를 우리가 영양 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건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했고, 그냥 이거를 그냥 한 몫에 그냥 확 묶어서는 건강 증진을, 이거 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양 상태 향상시켜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활용 범위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 제가 얘기한 구체적인 목표, 사실 그게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어떤 지역사회 차원에서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입원 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 다 활용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를 파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 건강 영양 조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적으로 그 조사를 하면 뭘 알게 돼요? 국민들이 주로 영양 상태가 어떻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뭐 했어요? 그거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뭐 식생활 지침 같은 거 만들 때도 그 통계 자료 토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이라든지 뭐 영양 사업이라든지 요거에 기초 자료로 쓰는 거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영양 판정을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도 마찬가지. 지역사회 하면 사실 꼭 보건소가 나와요. 보건소나 학교나 산업체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영양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뭐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할 건지 이거를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영양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전반적인 어떤 영양 사업의 시행을 할 때 이런 판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상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중재 후의 효과 같은 거를 우리가 평가할 때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다 풀었었네요. 5페이지 보니까. 즉 집단 영양교육이나 개별 상담 시 대상자의 영양 판정을 통해서 영양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 그래서 실제 했죠?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떤지 이런 걸 전부 다 알아볼 때 다 그때 요 단계마다 뭘 해야지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영양 판정. 영양 판정을 해야 이런 걸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활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또는 입원 환자 같은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 제가 환자도 상태가 나쁜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영양치료를 같이 해줘야 돼요. 내지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치료를 했더니 나중에 얼마나 회복이 되더라. 뭐 이런 걸 판정할 때 다 영양 판정을 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어떤 식사지침 같은 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만들잖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전 국민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또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줄 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해갖고요. 거기서 나오는 통계를 갖고 그런 지침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데 이 지침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환율 감소라든지 즉 어떤 질병에 걸리는 확률, 그러니까 이환율인데 요즘은 주로 뭐예요? 성인병이죠. 뭐 요즘 많이 이제 국가적으로 예방하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만성퇴행성 질환, 뭐 성인병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질병에 대한 이환율인데 사실은 주로 이제 성인병 관련된 이환율을 좀 낮추고 전체 국민들의 성인병에 걸리는 확률 같은 걸 좀 낮추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영양 판정을 통해서 그 자료를 또 갖고 여러 가지 예방을 하기 위한 지침도 내세우고 뭐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굳이 막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사실 1장에서는 막 그렇게 달달달 외워야 될 게 판정의 체계라든지 조사의 실행 단계 이 정도는 뭐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또 제가 이해하시고 지나가세요. 그럼 또 공부 안 하라는 소리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달달달 그 단어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영양 불량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사실은 영양 불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양 불량을 이렇게 분류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류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분류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분류의 기준이 한 3가지 정도로 제시를 여기다 해줬어요. 그래서 영양 불량을 분류를 할 때 첫 번째 공급과 생리적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영양 불량 분류의 기준이 공급, 생리적 원인을 기준으로 나누자면 1차, 2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차적, 2차적.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럼 1차적은 뭐를 의미하는 거고 2차적은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 내용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1차적 영양불량은 뭐냐 하면요. 식사를 통한 영양소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적절해서 생기는 영양불량. 근데 쉽게 얘기하면 식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식사. 그리고 부적절로 생기는 영양불량이에요. 식사가 부적절하대요. 근데 물론 양적으로 부적절할 수도 있고 질적으로 부적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식사가 부적절해서 생기는 것이 1차 불량이라고 하고요. 그 반면에 2차는 뭐냐 하면 식사의 문제가, 그러니까 입에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먹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뭐 먹는 양이 부족했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몸 안에서 먹기는 먹었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이용되잖아요. 흡수하고 요게 대사하고 이용이 되는 그거에 문제가 있어서 영양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2차적 영양불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차적 영양불량 땡땡 했는데 질병이나 체내의 이용장애로 발생되는 영양불량. 이 먹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용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원인, 이용이 안 되는 원인 중에 질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구량이 막 증가한다든지 대사가 과다하게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은 있어요. 그래서 2차적 영양불량이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유전 이제 결함이라는 거는 이제 질병 중에 유전적인 결함까지 다 포함해서 유전적인 병까지 다 포함한 질병. 자, 어쨌거나 이런 질병이 있다 보면 배설이 많이 된다든지 대사가 잘 안 된다든지 반면에 너무 항진돼서 대사가 막 과다하게 항진이 되면 영양소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대사가 항진된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그것이 부족증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뭐 식욕부진 등등 질병 때문에 이런 배설과다, 대사장애, 대사과다, 뭐 식욕부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용이 잘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몸에서 이용이 안 되는 거. 먹긴 먹었는데 몸에서 이용이 안 되는 거죠. 이용 안 되고 다 밖으로 나간다든지 몸에서 대사가 너무 과다하게 돼갖고 부족해진다든지. 자, 그 밖에도 뭐 임신이라든지 수유 같은 경우는 주로 요구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임신 전과 똑같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제 철을 예를 들면 임신 전과 똑같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빈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그만큼 필요량은 많아졌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양만 먹으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량이 막 증가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몸에서 문제 때문에 영양불량이 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흡연 음주 뭐 이런 건 대표적으로 뭐 장기도 손상이 되고요. 이 장기 손상이 뭐 쉽게 얘기해서 소화관에 문제가 생겼다 이 뜻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흡수가 안 되잖아요. 소화관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흡수가 영양소에서 안 되면 흡수된 이후에 몸에서 이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약물들도 사실은 영양소 흡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몸에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2차 영양불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차, 2차 구분. 1차는 먹는 거의 문제예요. 식사가 부적절한 거죠. 2차는 먹었는데 이 몸 안에서 이용의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불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젤리프라는 사람, 요걸 사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쓴다고 해요. 요 젤리프라는 사람은 요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요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던 말들.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 이 젤리프의 분류를 영양불량에 분류할 때 요걸 많이 써요. 자, 이 사람은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눴는데 영양 공급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이렇게 4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의 용어를 자세히 알아두세요. 첫 번째가 영양 부족인데 얘는 장기간,
기간이 장기간 여러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거예요. 또는 체내에서 이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영양 불량을 우리가 영양 부족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대부분의 영양소가 막 섭취가 안 되거나 했으니까 뭐 오랜 기아 상태라든지 뭐 요런 데 영양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과잉은 그거의 반대겠죠. 역시 장기간인데 영양소가 과잉으로 나타나는 불량. 불량은요, 적절하지 않은 게 다 불량이에요. 부족도 불량이고 과잉도 불량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결핍증. 우리가 이 결핍증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이 결핍증은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영양소의 섭취 부족이나 또는 특정 영양소의 체내 이용 감소로 발생하는 영양 불량을 결핍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결핍증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영양소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불균형이라는 거는 필요한 양이 있고 실제 먹는 양이 있는데 이게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필요는 이만큼인데 실제 섭취가 거기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영양소의 체내 필요량과 섭취량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필요량과 비교해 균형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불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제일풀한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거는 용어가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막 혼용해서도 쓰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를 알아두세요. 영양 부족, 영양 과잉, 결핍증, 영양 불균형이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지. 예, 요 네 가지 용어는 조금 밑줄을 치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쉴스라는 사람도 또 불균형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쉴스라는 사람은 젤리프의 분류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쉴스라는 사람은 영양을 불량을요 원인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원인별로 나는 이렇게 원인에 따라 분량을 나눌 거야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흡수 불량 조건에 의한 영양 불량, 질병으로 인한 식욕 부진 원인 영양 불량, 대상진으로 인한 영양 불량. 그래서 하나하나의 원인을 그냥 하나하나의 분류로 한 거예요. 특정 대상인은 장애로 인한 불량, 장기 손상으로 인한 거, 약물이나 처치로 인한 불량. 그래서 그냥 원인별로 이렇게 나눈 쉴스라는 사람 분류도 있기는 있어요. 네. 사람마다 분류 기준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한 3가지의 다른 분류 기준에 따른 영양 불량의 분류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판정의 체계.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또 영양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문제에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관련 부분은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판정의 체계에 대해서. 자, 요것도 용어가 꽤 중요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그거가 살짝 다른 특징에 따라서 쓰이는 용어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가로넣기, 단답형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뜻만 알아갖고 객관식일 때는 그냥 대충 뜻 알면 그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영양 판정의 체계는 여기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영양 조사. 우리가 이제 가장 이게 사실은 많이도 쓰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양 서베이라고 하는 거. 네, 가장 흔하고요. 많이 쓰고요. 왜냐면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요. 단순하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사. 간단해요. 자, 많이 쓰는 가장 흔한 영양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노출해서 서베이라고 해요. 자, 이건 뭐냐? 어디 가서 한번 그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횡단적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 횡단적에다 일단 밑줄을 좀 하시고, 자, 요거는 횡단하고 구분되는 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종단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단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 오른쪽 페이지에 2번의 영양 감시나 또는 3번의 영양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단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자, 횡단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가서 한 번 조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끝. 거기 그 지역에 가서 조사 한 번 하고 그냥 끝. 자, 근데 종단적은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하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종단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횡단적인 방법, 종단적인 방법으로 나눠보자면, 우리가 그냥 어디 가갖고 한 번 그냥 딱 그 지역 영양상태 한 번 딱 조사하고, 그 결과 딱 평가하는 것, 한 번에 끝이는 것은 횡단적 조사고요. 이게 영양조사의 특징이에요. 서베이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얘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가갖고 그때 그냥 한 번 딱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주로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요, 어떤 지역에 영양적으로 불량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여기 6페이지의 밑에서 셋째 줄에 조사는 영양 상태를 횡단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으로, 자, 1번 이거를 하면요, 영양불량의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 영양불량 상태 집단을 파악, 즉 영양불량 상태의 집단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혈압이 많다. 이 지역에 고혈압 문제가 있구나. 근데 혈압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 사람들, 요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영양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는 거 할 때 많이 쓰여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취약 집단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양의 불량의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양 불량이 높은 어떤 취약 집단이나 또는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하는 데 활용. 즉 어떤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 있네, 파악이 됐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어떤 영양사업,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영양사업 같은 거를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영양조사, 서베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요 조사 갖고는요, 제한점, 한계가 있어요. 뭐는 알 수가 없느냐? 맨 밑에 줄에 뭐는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구나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고 어떻고 왜 생겼고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는 요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파악은 힘들어요. 그냥 문제가 있구나. 요 사람들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종단적인 방법이 감시와 모니터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한 번 나가서 횡단적으로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나가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나가서 또 조사하고 내년에도 나가서 또 조사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비슷한 거거든요. 종단적이라는 거 얘기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 감시라는 의미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켜보는, 감독한다라는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를 일단 읽어볼게요. 특정 인구 집단의 상태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모니터,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거예요. 모니터하여 영양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종단적인 조사이다. 즉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와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그 문제를 중재 방안을 써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가갖고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발생하나 안 발생하나를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라는 의미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중재 활동을 참여했던 집단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재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감시라는 의미가 조금 더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여기는 그냥 일반 집단에 가서 한번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도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도 조사해보고, 그래서
어떤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중재 방안을 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발생하나 안 하나를 정기적으로 보는 의미는 별로 없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구분을 이렇게 막 엄격하게 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영양 감시한다라고 안 하고 개인은 그냥 영양 모니터링을 꾸준히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영양 상담할 때. 그래서 일단 두 개가 다 공통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조사를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게 종단적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감시라는 거는 사실은 중재활동에 참여한 어떤 집단들이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종단적 형태입니다. 자, 근데 얘네 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얘는요, 영양 모니터링 3번 두째 줄에 보시면 이 모니터링과 감시는 어떨 때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냐 하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원인 규명이라든지 중재 방안을 원인이 알았으니까 중재 방안 모색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냥 한 번 나가서 검사만 딱 하고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 이것만 파악한 게 아니라, 자, 이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 나가갖고 10년 전에도 했고 9년 전에도 했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많이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쭉 조사를 해왔는데 10년 뒤에 조사했을 때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과거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아마도 요런 생활 습관과 요런 식습관 때문에 요게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고 그런 원인 규명 연구조사할 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냥 한번 딱 나가서 이 사람들 판정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원인 규명하는데 더 타당한 방법은 종단적. 한 번 조사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적 꾸준히 정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은 원인 규명 연구 같은 데는 훨씬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게 이제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스크리닝, 영양 스크리닝, 또는 요거를 저기 영양자는 이제 안 붙였지만 원래 붙여야 돼요. 영양 선별, 또는 영양 검색. 의미는 같아요. 스크리닝이 선별이나 검색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영양 스크리닝 또는 선별이나 검색, 요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상자를 전체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조사를 다 못하고 일단은 아주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간단한 조사를 몇 가지만 물어봐도 이 사람은 조금 영양불량의 위험이 높은데? 라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영양불량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선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려내는, 선별해내는 것을 영양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영양 스크리닝은 굉장히 간단한 몇 가지의 설문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영양 중재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간략하게, 여기서 간략이 중요한 간략, 굉장히 간단한 조사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병원 보건소 같은 영양 서비스를 해야 되는 현장에서 이런 위험에 있는 사람을 선별을 일단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조사와 필요하다면 영양 중재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즉 가려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요. 영양 중재 대상을 가려내는 것. 그래서 근데 그것이 목적인데 요렇게 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좀 씁시다. 네. 장점, 비용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아주 자세한 조사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영양 중재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재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을 골라내서 그 사람들한테만 딱 중재를 하니까 이게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딱 중재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필요한 사람한테 딱 중재를 해주니까 효과도 좋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이 요거는요, 인력면에서도 꼭 아주 영양 전문가, 아주 영양 판정의 아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한 몇 개 설문으로 보통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이건 꼭 영양사 선생님이 이거 막 일일이 막 조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혼자 병원에 일단 들어가면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 같은 데 가면 그냥 입구에서 이거 한번 설문 일단 이거 체크해서 주세요 하고 이렇게 누구라도 줄 수 있어요. 예. 꼭 영양사 선생님이 영양 상담실에 앉아서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문가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요게 제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얘는 사실은 양적 평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간단한 설문을 갖고 이 사람이 먹는 양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부족한지 과잉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평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영양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양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제한점 쓰면서 사실 이거 제한이라고 써야 되나 약간 살짝 고민을 했는데 특징이라고 볼까요? 제가 제한이라고 말하고 나니까 좀 걸리네요. 특징. 제가 장점을 쓰니까 이제 제한점을 쓰려고 했던 건데, 네. 꼭 지우지는 말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쓰세요. 얘는 양적 평가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얘는 양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고요. 그냥 위험성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노인 대상으로 하는 디터민이라든지 성인이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MUST라든지 영유아 대상으로 PACG 이건 전부 다 설문지의 이름이에요. 설문지의 이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디터민 노인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설문지를 한번 요거는 대표적으로 찾아볼게요.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냥 간단한 몇 개의 설문으로 이제 질문 몇 개만 돼 있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한 이런 질문지에다가만 체크하는 게 끝. 요렇게 하고 요거를 토대로 영양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만 가려내요. 그래서 그 위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확한 검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영양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 대상으로 디터민 요건 이제 실제로 나왔었으니까 요것도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내용을 볼 건데 그래도 이제 폈으니까 한번 봅시다. 네. 나중에도 보지만 지금도 한번 폈으니까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디터민은 사실은 영어 앞에 앞자를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설문지의 이름은 그냥 그 설문지의 긴 이름을 앞에 영어 약자를 따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D는 이제 disease,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여기 나는 질병이나 신체장애로 음식의 양 종류를 제한한다. 그렇다. 그럼 그렇다에 체크 하면 이게 2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럼 0점. 자, 그리고 이제 2에서 이게 이제 먹는 섭취의 분량의 문제예요. 하루 2끼 이하를 먹고 나는 채소 과일은 거의 유제품을 안 먹어. 그러면 해당이 되면 그렇다. 그럼 여기 이제 또 3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T는 투스에서 이제 치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경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관계성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요 오른쪽에 한글로 된 내용을 보시면 뭐에 대한 설문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물 얼마나 먹는지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막 빠지거나 늘은 것도 물어보고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렇게 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요거를 점수를 이제 쭉 점수를 합산해 보면 점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위험해.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판정을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중에 위험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요런 간단한 설문, 주로 이제 이런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 같은 경우 뭐 디터민도 있고요. 성인 입원 환자 대상으로 MUSD, 뭐 영유아 피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간단한 이 사람의 식생활에 대한 또는 생활적인 습관에 대한 이런 간단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4가지의 판정 체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판정 체계 4가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횡단, 종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요거를 했을 때는 뭐를 알 수가 있다, 뭐를 파악할 수 있다, 요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선별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특징들이 이제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노인 대상으로 하는 디터민 설문지도 한번 봤고요. 그랬을 때 여기 설문지에 DETERMINE가 각각 어떤 내용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봤는데 제가 그냥 제 목소리 어떤가 듣고 계셨어요? 제가 읽은 이유는 항상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읽잖아요. 그리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막 설명하면서 2번도 읽고 3번도 중복해서 읽어요. 여러분들 지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복해서 하는 건. 제가 읽을 동안에 선생님들은 외우시라는 거예요. 외우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또박또박 천천히 읽는다든지 2번 읽는다든지 하는 거는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얼른 그 내용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듣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넣고 가서 복습하는 거랑 그냥 멍하니 듣고 가서 복습하는 거랑 집에 듣고만 가시면 아마 집에 가서 책장을 복습하려고 딱 펴시면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 이런 걸 내가 오늘 배웠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듣지만 마시고요. 열심히 쓰세요. 네, 쓰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수업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굳이 한 번씩 또 이렇게 읽어보고 천천히 2번 지금도 잔소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25페이지 있는 내용을 열심히 쓰고 계시라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잔소리는 들을 필요 없잖아요. 네. 열심히 DETERMINE 즉 노인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구나를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내용이 노인의 상태를 선별하는 데 중요한 특징인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재활동은 뜻이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영양검색 결과를 선별된 중재 대상자에게 영양치료를 함으로써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중재예요. 그 대상한테 영양치료를 함으로써 영양상태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쓰는 방법들이 중재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만약에 어떤 지역에 영양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제일 처음에 스크리닝 해서 위험성 있는 사람을 한번 쓱 걸러내면 좋겠죠. 그 지역 사람들 몇만 명을 다 하나하나 다 검사하기는 좀 힘드니까 조사하기. 스크리닝 먼저 해요. 이거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할 때 사실 4번을 먼저 하면 좋다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라 했으니까 스크리닝을 통해서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즉 영양 위험 불량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걸러내요. 선별해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영양조사, 서베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자세히 했더니 어떤 문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그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파악이 됐으니까 일단 위험성 있는 사람을 가려내고 영양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중재 활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통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걸 계속 시행하면 돼요? 영양 감시. 그래서 여기 나오는 2번을 계속 해야죠. 중재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영양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용이 되면 좋겠죠. 이런 판정 체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양조사를 실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조사의 실행의 순서.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교재의 순서라고 나오면요. 요거를 한 번 정도씩은 쭈루룩 순서대로 내가 쓸 수는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영양조사의 실행 순서. 그럼 요 순서가 쭉 나오면 중간에 어느 과정을 하나 빈칸으로 괄호넣기 딱 비워놓으면 그 안에 있는 거를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해보죠. 실행 순서. 영양 조사할 때, 실제 실행할 때의 순서예요. 자, 맨 처음에 뭐 하면 돼요? 조사, 계획. 자, 계획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대상, 선정. 자, 세 번째는 내용, 결정. 물론 조사 내용, 결정. 자,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의 확립.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방법까지 어떻게 할지 다 정해졌으면 실제 하기 전에 항상 예비조사라는 걸 해요. 예비조사.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비조사는 항상 실시 단계 앞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조사하기 바로 전에 한번 미리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한 방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해보는 게 예비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조사는 항상 실시 단계 바로 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예비조사 했고 실시했죠? 그럼 조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통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계 결과 자료 정리, 그거를 분석하면 이게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로놓기 하고 써라!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실행 순서는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계획, 대상 선정, 내용 결정, 방법 확립, 예비조사, 실시, 그리고 자료 정리와 결과 분석. 네, 순서대로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요 실제적으로 실행 순서가 나가기 전에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조사 계획은 어떻게 하고 대상은 어떻게 하고 하기 전에 이 조사라는 거를 할 때 우리가 좀 미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라는 거와 관련해서 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이게 고려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 1번에서 이제 8번까지, 9번까지 측정 오차까지 나와 있는데 주로 용어의 이게 뜻이 뭐냐? 요 정도로만 좀 여기서 알고 지나갈게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시작하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지금. 요 9번까지 가면 또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은데. 할까요?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네.